자, 됐습니다. 눈도 갈아입었죠. 자, 오후에 촬영하고 있고요. 지난 강에서는 쌤이 가장 좋아하는 EPL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옷을 입었고, 오늘은 쌤이 또 그 프리메라 리가 스페인에서 프리메라 리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바르셀로나 옷을 입었습니다. 하여튼 옷이 그래도 나름 예전 거죠. 지금 스폰서가 예전에는 바르셀로나가 스폰서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를 그런 그 클럽만의 뭔가를 지키는 거려고 했다가 이때 이게 아마 첫 스폰서로 알고 있는데 카타르 그리고 지금은 아마 라쿠텐인가 일본 개그요. 그걸로 되겠는데 원래 그리고 유니세프는 잔들이 유니세프부터 시작이다. 근데 그때는 그 스폰을 안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돈을 받죠 카타르한테. 그리고 저기 지금은 라쿠텐 아마 그럴 거예요. 여하튼 2022년 카타르에서 월드컵 한데 할지 모르겠네. 지금 이 상태면은 카타르가 인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하려고 호텔이나 이런 거 짓기가 어려워서 대형 유람 저기 크루즈선 같은 거를 그렇게 하면서 월드컵 하려고 하고 더우니까 또 에어컨도 켜놓고 경기장에 그러는데 코로나가 끝나야 월드컵도 요즘 뭐 지역 예선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 일단 축구 얘기 그만 하고 역사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큰 틀에서 여기까지 해줬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따뜻한 이렇게 표 미리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자, 선생님은 쭉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때 이제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자, 이야기의 출발은 이 효종의 직위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효종은 몇째 아들입니까? 바로 둘째 아들이죠. 자, 원래는 소헌세자가 아닌 소현세자. 자, 소현세자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9년여에 걸친 청나라 볼모 생활을 마치고 왔는데 죽죠.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 복림대군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왕에 오르게 되는 거야. 일단 출발은.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인조가 또 결혼을 해요. 자, 그래서 자이대비 조씨성을 가진 대비를 다시 그러니까 정실 부인으로 그러니까 대비로서 세자가 된 거지 뭐. 선조와 인조 다 외란과 호란을 겪었던 그 왕들인데 다 젊은 여자 두 번째 대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되면 왕실의 분란의 씨앗이 되는데 인조도 40살 차이가 나는 자이대비 조씨성을 가진 대비를 만나 대비와 결혼하게 됩니다. 당연히 효종보다 나이가 젊죠. 그러니까 효종보다 오래 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자, 예송 논쟁은 1차 예송과 2차 예송이 있는데 현종이 1659년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1674년까지 왕을 하는데 즉위한 해에 1차 예송. 그 다음에 즉위를 끝나는 해에 2차 예송입니다. 그래서 1차 예송이 기해예송 1659년 기해년이었고 1674년이 갑인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인예송이라고 하는 게 2차 예송이 되겠습니다. 몇 년은 그 자이대비 조대비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거리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뭐가 중요해하지만 당시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했던 얘기가 됩니다. 자, 출발합시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거야. 효종의 계모. 그러니까 효종의 계모. 진짜 엄마가 아닌 새롭게 인조가 자이대비, 조대비와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효종의 계모인 여기다 일단 쓰겠다. 난 효종의 계모. 인조가 세 장가를 드는 거야. 계모인 누구? 자의대비. 자의대비. 또는 조대비 하셔도 됩니다. 조시성을 가진 이 대비, 자이대비의 상복 착용 기간 논쟁입니다.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할지 상복 착용 기간 논쟁.
중에서 몇 년 동안 입어야 될까에 대한 논쟁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은 효종이 죽어요. 자, 1차 해송 때는 기해 해송 때는 효종이 죽어.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으니까 현종이 왕에 짠 오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남인의 주장은 뭐냐면은 효종이 둘째 아들인데 그래도 왕이다. 왕은 일반 사대부와 예법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도 왕을 이었잖아. 왕은 사대부와 예법이 다르다고 하면서 자, 몇 년을 입어야 되냐면은 남이는 첫째 아들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자, 그래서 그 주자가래에 따르면 주의가 만든 주자가래에 따르면 성리학적 예법 질서에 따르면은 첫째 아들이 죽으면은 어미는 사대부가에서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돼.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야. 둘째지만. 그래서 자 3년 동안 조대비가 입어야 된다. 상복. 둘째지만 첫째 아들 대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나 서인은 아니 뭔 소리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왕이었다고 해도 신하랑 같은 예법을 따라야 되고 그 예법이 주자가래에 있다. 왕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주자가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면은 1년 입어야 됐거든요. 어미가. 그래서 1년 상복을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1차 예송 때는 자, 바로 이거 서인의 얘기가 통합니다. 서인의 얘기가 채택돼서 자이대비는 1년 입습니다. 1년 입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예송 때 이제 누가 죽냐면은 이제는 자 효종의 비가 죽어. 효종 부인이 죽는 거야. 효종비. 자이대비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죽는 거야. 자이대비 오래 살았으니까. 자, 2차 해송 때 남인들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첫째 아들 대우해줘야 된다.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죽으면 1년 입었어요. 1년 입었고 서인 똑같이 둘째 며느리나 몇 개? 그럼 9개월 입었어요. 자, 이거 기억하기 쉽습니다. 무조건 자이대비는 1년 입어요. 요번에는 라민의 손을 들어줄 거야. 라민의 1년 입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종이 즉위를 딱 했는데 현중이 아닌 현종이 즉위를 했는데 현종 입장에서도 서인들이 별로 기분 나쁘겠지. 우리 아버지가 둘째야?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아직 그러니까 서인이 힘이 센 거. 근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오랫동안 15년 동안 집권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남인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지. 서인 기분 나쁘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봐봐요. 서인들은 왕과 신하가 비슷하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남인은 야 그래도 왕인데 왕 대접해야지. 왕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남인의 의견을 좀 좋아할 거 아니야. 뭔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남인은 기본적으로 왕은 일반 사대부보다 다른 예법이다. 왕은 사대부와 다른 예법이다. 이게 국제오래에 따릅니다. 국제오래의 근거를 대서. 근데 서인 같은 경우는 주자가래를 근거로 해서 왕과 사대부는 같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둘의 차이가 40년 내나 30몇 년 차이 날 거야. 하여튼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나서 요거 봐봐요. 현종이 1674년이고 숙종이 1674년에 왕을 올라니까 숙종이 짠 즉위할 때는 누가 셌을 겁니까? 거의 우리 조선사에 보기로 남인이 셌던 시기가 될 거야. 왕이.
남이 셌던 시기인데 자 그러면 다시 봐 이제 한국 정치인데 자 이 녹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이제 남인이 셌던 출발. 자 현종 말년에 남인이 셌던 시기고 경신한국 때 내려갑니다. 다시 기사한국 때 기사한국 그 다음에 다시 갑수한국 때 이렇게. 아 이거 일단 무슨 제가 그리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자 다시 서인은 잠깐만요. 아 예쁘게 해야 되는데 경신한국 때 권력장악, 기사한국 때 다시 갑수한국 때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경신한국 1680년, 1689년, 1894년입니다. 장희빈이 등장하는 시기야. 다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남인이 셌던 시기, 남인이 강했던 시기, 숙종에 출발한 남인이 셌던 정권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남인의 대빵이 누구였냐면은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어. 허적. 잠시만요. 자 남인의 대빵은 잠시만 이 교과서에 제가 안 나와. 허적 허목 때 허씨지만인데 하여튼 허적이 당시 높았던 재상이었겠지. 네, 이 경신한국이 발발은 이렇게 된 거야. 허적이 그 당시 한갑잔치인가일 거예요. 한갑잔치인데 근데 그 천막 천막 있어. 천막.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천막 쳐놓잖아요. 천막 쳐놓는데 허적이 그러니까 숙종이 재상 허적이 한갑이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어. 기특하다 표현도 그렇다. 우대를 해줘야지. 그래서 야 저기 허적이 이번에 뭐 잔치를 하니까 우리 왕가에서 쓰는 저걸 줘라. 현수막 같은 거. 그러니까 현수막이 그렇지 않니? 뭐지? 하여튼 천막을 다 주라 했는데 줘라. 벌써 허적이 가져가 버렸는데 허적이 왕 허락 없이 왕실 물건에 손댄 거 어떻게 보면. 자 이거를 이유 삼아서 이제 숙종이 안 되겠다. 이거 남인들이 이제 물 쉽게 선을 넘은 거지. 선을 넘었다 생각해갖고 요 경신한국 때 남인들을 대거 숙청합니다. 자 한국 정치는 쉽게 말해서 사약 정치야. 이제 이 완전히 붕당이 전에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상대당 당파랑 같이 이제 정치를 했는데 이제 이 한국은 아니야. 근데 왕이 있자. 너 하지 마. 나는 얘네만 할까. 그냥 경신한국 때 이제 나는 서인들만 할게. 기사한국 때 이제 난 남인들만 할게. 그 다음에 갑수한국 때 난 또 서인들만 할게. 이렇게 하면서 왕이 픽을 하는 거야. 픽. 나는 얘 상대당 사약 죽음의 정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국 이건데 자 그래서 이때 경신한국 때 남인에 대한 처벌을 세게 해야겠다는 쪽이 노론칙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송시열 대전 저기 회덕 서로는 대표는 게 윤즉 논산 사람이야. 이때는 우리 이쪽이 충청도 지역이 바로 정치의 거의 중심이었던 거지. 그냥 대전파는 그렇게 했던 대전에 송시열이 있었고, 자 윤중은 논산에 있어요. 지금 윤중 고택이라는 게 또 논산에 있는데 하여튼 두 세력이 이렇게 서인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야. 논산파, 대전. 그래서 강경하게 이때 남인을 해야 된다는 게 송시열 쪽. 그 다음에 아니다. 그냥 온건하게 하자는 게 소론중인데 여하튼 이 경신한국 때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숙청이 그 변덕쟁인 것 같아. 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치 때도 이게 정치를 바꾸고 여기 이제 장희빈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기상 그러니까 남인들이 이제는 남인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남인이 여인이 있는 거야. 남인이 장희빈이야. 장희빈이 희빈장 씨가 남인 계열이 되고 이 서희 쉽게 말해 노론의 여인 원래는 그 숙종의 인현왕 민씨입니다. 인현왕과 서인인데 그러니까 기사한국 때 장희빈이 등장. 장희빈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야.
대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때 이제는 노론의 대빵이었던 송시열이가 이때 사약 먹고 죽게 됩니다. 사약 먹고 죽게 되는 게 기회사국. 그래서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갑술 한국 때 다시 서인이 잡게 되는 거야. 서인이 잡게 되고 그러니까 노론 측이 잡게 되는 걸 뛰고 나서 다시 남인은 이때 장희빈이 다시 대비해서 물러나게 되고 나중에 한 7년인가 8년 뒤에 죽게 돼요. 저기 사약 먹고 죽게 되는데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갑술한국 터지고 나서 다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경신한국, 서인, 기사한국, 남인, 다시 갑술한국, 서인 이런 그러니까 노론소론 아직까지 명확한 구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어. 자, 됐고 이제는 이제 영조와 정조의 탕평체 좀 약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경종은 일단은 숙종이 1720년에 죽고 경종원이니까 서론 중심 그 다음에 남인들이 남자죠.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남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싫어하죠. 근데 노론들이 경종이 즉위하자마자 뭘 요구하냐면은 아직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제를 책봉해야 될까? 세제. 그러니까 영조가 다 숙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인현나무 첫째, 두 번째 장희빈, 세 번째가 숙빈채씨야. 이게 전에 MBC에서 한지민, 한효수가 했나? 아무튼 그 저기 동이라는 드라마예요. 동이라는 드라마 숙빈채씨인데 그 아들이 영조입니다. 그 아들이 영조인데,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 그러니까 본부인 말고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근데 영조는 노론치야, 노론치. 근데 그 노론 대신들이 경종한테 계속 세제 책봉해야 된다, 태제 책봉해야 된다. 영조, 이게 연인군이요. 그 연인군을 책봉해야 된다. 아직 근데 기간이 있거든. 그 얼마나 왕한테 불충한 거. 근데 너무 힘이 없었던 거지 경종. 자, 여하튼 경종은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그 중간에 묵호본 고본 사건이라고 해서 노론 측이 이렇게 암살하려는 계획이 세고 있다고 해서 그게 1721년인가 아마 22년인가 아마 이런 사건도 있어요. 근데 왕이 일단 노론 사대신 죽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얘를 처치 못합니다. 결국은 경종이 죽고 영조가 일단 왕이 오르게 됩니다. 1724.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미스테리하지. 경종이 과연 누가 죽였을까? 자, 여하튼 그러면서 영조가 짠 등장합니다. 영조가 등장하고 영조는 1724니까 이 사람도 좀 늦은 나이에 왕이 올라요. 33살인가 아마. 근데 장수합니다. 장수. 조선 왕의 하여튼 거의 뭐 가장 오랫동안이에요. 1724부터 1776년 53년 동안 왕을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일단 소식을 했고 그다음에 고기를 별로 안 먹고 그다음에 약간 나름 이렇게 식이요법도 영조가 이거 오래 삽니다. 자, 여하튼 영조와 이제 정조가 나오는데 영조는 바로 새롭게 이 둘 다 탕평을 하거든요. 영조도 탕평, 정조도 탕평인데 그러니까 영조는 이제 처음에는 노론 중심으로 하다가 되게 새로 당파에 새롭게 탕평파라는 걸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뭐 소론, 뭐 노론, 뭐 남인 뭐 이러는데 새롭게 그냥 하나의 계열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약간 근데 영조는 이 탕평파를 약간 센 애들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우리도 뭐 강하게 뭐라고 하는 사람 말고 온건한 사람들 좀 약간 있잖아. 너희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세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뭐 두리뭉실한 사람들 그냥 대슈 뭐 이런 거 좋은 거지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애들을 탕평파라고 해서 탕평파 중심으로 그 뭐랄까 사람들을 등용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과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완론 탕평에서 완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정조를 줄론 탕평이라고 해요. 이따 정조 때 얘기할 건데 아주 준격하고 엄격하고 시시비를 가리는 센 사람들을 등용했던 건 또 정조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가까이 한번 쓸게요. 여기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해갖고 자 얘기를 하고 정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보니까
탕평파를 영조 같은 경우가 탕평파가 또 하나의 세력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노론 소론 저것처럼. 그러니까 아싸리 나는 세력 균형을 따야겠다 해갖고 자 노론. 자 노론 그 다음에 소론 그 다음에 남인 을 세력 균형가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요즘에도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어떤 뭐 탕평이사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경조식 탕평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지역도 안배하고 어느 뭐 대학도 안배하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떻게 개파도 안배하고 이런 건데 정조니까 영조는 새롭게 탕평파를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정조는 세력 균형이 근데 이 사람들 등용됐던 사람들이 좀 성격이 까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한다고 치면은 여기는 아유 뭐 좀 흠이 있어도 성격 완만하면 돼. 여기는 흠 있으면 안 돼. 센 애들 됩니다. 됐어. 자 이렇게든 둘의 탕평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 이게 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정조는 그냥 이게 원래 하여튼 요즘 교과서는 잘 안 나왔는데 줄론하고 근데 여기는 왈론, 줄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또 공통적으로 뭘 했냐면은 외부 바깥 출입을 많이 했어. 바깥 출입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생 현장 가는 거죠. 따지면은 둘 다 이게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 봐도 막 이렇게 왕이 이렇게 변장하고 나가잖아 바깥으로 이런 걸 둘 다 잘했습니다. 영조도 많이 했다고 하고 정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팩트적인 나열을 좀 할게요. 영조의 정치에서는 영조는 자 우선은 뭘 없앴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인데 송시열은 송시열 같은 사람은 중앙관직에 잘 안 나갔어. 그리고 지방에 그냥 있었어. 자기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송시열이가 저기 대전 지역에 있댔죠. 해당.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 대전 가보면은 동춘당 그 다음에 뭐 송촌동 자체가 여기가 연결돼 있어요. 송씨의 마을 하여튼 지방에 은거해서 지방에 은거해서 근데 내가 대빵이긴 해. 근데 절대 중앙정계 안 나가고 뒤에서 뒤에서 모든 걸 이렇게 중앙정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살림이라고 산에 은거하는 살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앙정계에 나가지 않지만은 자기 다 제자들이 있는 거야. 밑에 제자들이 하니까 뭔가 시그널을 줘 메시지를 준 거야. 그러면은 다 움직여. 어떻게 보면 은둔의 왕이지. 은둔의 왕. 자 이 살림들이 효종, 현종, 숙종 이 무렵에 상당히 많이 위세를 떨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송시열이 그랬지. 이때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송시열 후배들도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조는 이 살림들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앱니다. 그러니까 살림 세력에 원래는 살림들 상당히 중용해줬거든요. 그리고 대개 또 이 살림들이 왕이 어렸을 때 세자 시절 때 스승들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승님인데 하면서 많이 따랐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정치 개입을 배제하는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붕당이 원인이 됐던 요 이조전랑 있죠. 이 전랑들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들이 가졌던 아까 처음에 제가 세 가지 특권이 있다고 했었죠. 뭐 인사권, 그 다음에 후임자 추천권, 그 다음에 삼사를 파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전랑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을 대거 축소시킵니다. 전랑권을 축소시킵니다. 붕당의 원인.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살인들이 또 세력을 지방에서 가질 수 있었던 게 뭐였었어? 서원, 향약, 유양수야. 향약은 뭐 향촌 귀약이니까 어떻게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마다 특색이니까. 유양수 역시도 근데 유양수 여러분들 왕이 좀 기분 나쁘고 없애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영조는 그런 작업은 안 했고요. 바로 이건 서원. 자, 요게 서원이 기억나세요? 최초의 서원이 무슨 서원? 백운동 서원. 그리고 이왕의 건의로 왕이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써준다고 했지. 편액을 써주면 여기는 사액서원이 돼갖고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진 서원이 됐단 말이야. 그것이 워낙 많았습니다. 워낙 많아갖고 면세되는 거 많으면 국가한테는 안 좋죠. 그래서 영조도 서원을 축소합니다. 자, 서원을 축소한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이 한 명은 왕은 아니고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더 없애지. 흥선대원 아마 47개 정도까지 없애고
영조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개로 없었는데 다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조 때 없애고 나서 다시 늘어났는데 하여튼 영조도 서원을 대폭 축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억울한 사람 치세요. 신문고. 이거 신문고는 원래 부활이라고 할게요. 저기 태종 때 처음에 만들었고 잘 유의하고 했는데 영주도 다시 신문고가 나름 기능의 역할을 했었고요. 자, 다음에 잘 나오는 것도 속대전. 자, 영정조는 다 중요합니다. 제가 검은색 썼어도 잘 기억하시고, 자, 속대전 책이니까 이렇게 책 표시해 줄게요.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합니다. 경국대전이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법이라는 건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뭔가 정의 작업이 필요하겠죠.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지 그 300년 정도가 틀렸단 말이야. 250년 됐겠다. 그래서 영주 때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당시 18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백과사전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서양사 세계사 공부하면 백과사전파, 백과전서파도 나오는데 영주 역시도 국가가 주도한 백과사전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백과사전의 이름이 동국, 우리가 동국이죠. 동국, 무한, 비고. 이거는 백과사전을 이렇게 편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음. 그래도 정조의 정치 파트보다는 조금 메리트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수능이 나오면. 근데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정조는 더 중요합니다. 정조는 자, 정조로 파란색 쓸게요. 일단은 자, 즉위하자마자 규장각을 만들자. 세종한테는 집현전이 있으면 정조에게는 뭐가 있다? 규장각이 있습니다. 근데 규장각이 원래 창덕궁 안에도 있는데 나중 되면 이 또 정조가 외교장각이라고 해서 왕실에 또 꼭 그때는 강화도 가장 안전한 줄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가 의뢰 같은 거 프랑스 병인야경 때 털리잖아요. 프랑스한테. 근데 외교장각이 따로 이렇게 뭐가 나니까 왕실 도서관이야 쉽게 말하면 규장각. 근데 그래도 왔는데 나중에 또 프랑스 애들이 가져가긴 했는데 몇 개 외교장각이 그때 놓은 거예요. 하여튼 규장각이 세워서 일종의 왕실 도서관이고 학자를 공부시키고 브레인을 양성하는 거죠. 다음, 자, 문을 이렇게 했다. 그럼 이제 무도 키워야죠. 장용무. 호위 무사들을 키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조는 살해 위협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영조와 정조 사이는 손자죠, 손자. 그래서 원래 영조가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상당히 이뻐했습니다. 아들을 기대도 컸고, 그런데 영조의 기대에 사도세자가 못 미쳤던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결국 사도세자 뒤주에 조선왕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비극이지. 부모가 자식을 진짜 악랄하게 죽인 거잖아. 어떻게 굶겨 죽인 거야. 그걸 또 정조는 또 어린 정조는 그걸 다 알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때 또 이 노론들이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조위는 노론들을 약간 좀 거리를 뒀었고, 그러니까 또 살해 위협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무사를 그렇지 보디가드들 경호원들을 좀 키울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정조 이따 수원하성 얘기할 텐데 수원하성을 가면은 이게 열병식 같은 걸 한 거야. 그러면 장영이 형 나의 호위무사들이 나와 보여주는 거야 신하들한테. 야, 나의 부대 이런 얘네 까불지 마라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지. 하여튼 장영영 보디가드. 그다음 요즘에 상당히 잘 나온 거. 제가 그 9월 모평 풀어준 학급들은 이것도 말씀 좀 드렸는데 초계문 신체라고 해서 나이가 40살 이하의 젊은 신진 관료들을 왕이 재교육시키는 이 초계문 신체를 정조 때 하게 됩니다. 자, 됐고 또 하나 됐을게. 수원하성. 또 유명한 또 누구 얘기가 있어? 또 정약용이 수원하성 건축하는데 또 기여를 했죠. 예를 들어서 거중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을 쌓는데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배다리. 그러니까 어차피 예전에 이 조선시대 때 하는 강남은 아닙니다. 강북 종로 일대 여기겠죠. 이제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배다리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아주 그
그 이때 정조가 화성을 가는 이런 게 의계 화성 성형 뭐 을묘 외계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거 보면 아주 진짜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하고 아주 멋있게 가는데 하여튼 뭐저 연구자로 따르면 수원화성을 1805년쯤에 정조는 이제 순교한테 물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지내려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1800년에 죽게 됐는데 수원화성 하면 또 정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대전 석대전 있고 석대 이거 잘 나오는 석대 할게요. 파란색. 자, 영조한테 석대전 있는데 정조가 이제 또 이 석대전에 법령이 조금 미진한 게 있었나 봐. 그래서 또 하나의 법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전특별히. 그러니까 영조가 만든 법전은 속대전, 정조가 만든 건 대전특별. 나중에 또 흥선대원 그때 대전 회통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4개의 법전이야.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특별, 회통까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뭐 보다 많은데 교과서에 언급하는 정도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도공문헌기록은 정치보다 약간 문화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한번 써드렸습니다. 자, 경제사회면으로 갑시다. 자, 경제사회면인데 어차피 이거 경제 파트에 또 얘기할 건데 그냥 여기다 또 할게요. 일단은 쓰는 건 경제면에는 균역법이고 정조의 경제면에서는 신해통공. 아주 둘 다 쟁쟁하게 중요합니다. 신해통공. 됐어. 자,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는 그냥 제가 말로만 그냥 쓰자 어차피 그냥 근데 중요한 시험때 나오는 건 없는데 사형수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3심을 어이구 3심 대법원이 있었나 일단 3번 판결하라는 거고 3번 판결하라. 그 다음에 가혹한 형벌 금지 이런 거 이거를 금지한다. 다음에 일단 사회면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신통 지워졌네. 요 정조에서는 사회면에서는 서얼들을 차별을 좀 금지하는 이런 면모를 많이 보이는데 서얼들이 대거 많이 또 등용됐던 시기가 정조 때야. 우리가 다음에 이제 실학 파트 배울 텐데 박제가가 서얼이었고 뭐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서얼이었는데 유득공 발해고사 유득공 서얼인데 그때 정조 때 많이 서울 얘기는 나중에 사회사 파트에서 하고. 자, 중요한 거는 이 균역법과 신해통공 얘기해. 균역법 다시 한번 아마 9월 목표에 이거 또 나올 수 있어요. 대동법 아니면 균역법. 자, 균역법 얘기해줄게. 몇 필에서 몇 필, 2필에서 1필로 감해주는 거야. 군대 안 가는 대신. 자,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러한 2필에서 1필로 깎아줘 재정보완책이 있다고 했죠. 결탁진수 어염선세를 국가세로 돌렸다. 선무구간표를 줬다. 이 균역법이야. 간단합니다.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다. 재정보완책이 있었다. 신해통공은 뭐냐면은 신해년이 1791년이거든요. 이때 정조가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해통공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뭐냐면은 유기전이 시전상인을 우리가 배웠죠. 시전상인은 국가가 공인한 상인이잖아. 이 시전상인이 어떤 특권을 가졌냐면은 자, 이거 써줄게. 그러면은 이거 중요한 거니까 또 제가 아마 얘기는 했던 것 같아. 금난전권이라는 것을 시전상인을 할 수가 있었어. 뭐라고?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걸. 난전. 그러니까 막 그냥 상인들이 아무데나 물건 팔고 허가 없이 하는 이런 거를 국가가 아닌 시전상인이 금지할 수 있는 권리라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이런 게 난전이 활성화돼야 상업이 발달하는데 이거를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 못 걸렸어. 유기전이라고 해서 6개 가장 잘 팔리는 시전상인들이 가장 대빵 힘이 센 6가지를 못 건데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신해통공으로 없앴다는 게 되겠습니다. 영조 얘기만 좀 더 해줄게. 영조가 균역법하고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나 봐. 근데 영조가 약간 자뻑이 심한 왕이긴 했어. 그러니까 영조가
신하들한테 무슨 정책을 하면은 상당히 뭘 물어봤대. 뭘 물어봤냐면은 나 요승 같지 않아 이런 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는 그러니까 중국의 전설의 왕이었던 요 임금 순 임금이 있어. 그 두 임금이 치수를 잘했다고 해서 물을 잘했다. 농사 잘 됐겠지. 하여튼 그 요순이 그 동아시아의 왕한테는 절대적인 이상적인 군주인데 상상의 군주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영조가 이런 정책을 하나 하면은 물어본대. 신하들한테 나 요승 같지 않아 요승 같지 그럼 당연히 맞다고요. 저는 뭐 어떻게 그렇고 영조가 나중에 평가를 해요. 내가 잘한 게 세 가지가 있다. 본인이 자뻑 좀 심했지. 그래서 넘버 원을 지가 이거 얘기. 균형법 한 거를 가장 잘했다. 잘했다가 하고 또 자기가 잘했던 것 중에 저거. 그러니까 탕평 정치한 것도 자기가 잘했다고 아마 얘기 평가할 겁니다. 또 하나가 여기는 지금 언급 안 된 이 영조가 뭐를 하면 청계천. 서울 가면 청계천 있죠. 청계천 준설 작업했던 사람이 또 영조.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 토목공사 영조가 이렇게 그 당시 그 청계천 지역이 또 하층민들도 좀 많이 살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강주면 당연히 좀 범람의 위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청계천도 본인이 닦아요. 그걸 상당히 본인이 나 잘하지 않냐, 나 요순 같지 않냐 이런 사람이고 정조는 여기 뭐 저거 서울에 이렇게 새로운 그 도시들을 좀 도시라는 표현도 같다. 도시 안에 도시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신도시 개발.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들 신촌이라고 그거 그때 신촌이 용어가 이 나와요. 새롭게 좀 이렇게 새로운 지역들을 많이 개발하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이제 점점 한양 인구 수가 늘어나고 과밀하니까 이런 것들도 정조가 했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18세기 우리나라 우리가 요즘에 영정조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써요. 하여튼 1724년부터 1776년까지 1776부터 1800년까지 영정조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결국은 정조의 꿈은 갑작스럽게 또 죽게 되죠. 정조가 1800년에 좀 일찍 죽죠. 자, 결국은 순조로 넘어가게 됐는데 자, 이제는 정치사 부분에서 이제 약간 슬픈 이야기가 이제 지속될 겁니다. 세력정치.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가 잃어가는지. 참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격동의 시기가 그때인 것 같아요. 이때 일단은 이때도 마찬가지고 세도정치 했던 이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특히 우리 아시아가 좀 밀리는 일본도 근데 아시아 지금 일본 나름대로 서양한테 침략 받지만은 나름의 그러한 근대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19세기의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20세기 초까지 우리가 1905년 을사조약으로 거의 나라가 1910년 경술국시까지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는 조선 이제는 그래도 나름 언영기 그래도 나름 이런 게 있었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랴부랴 얘기 끝냈고 어떻게 지금 잘 정리된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정근에서 정치 파티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는 뭐 어렵진 않죠. 그냥 팩트의 나열이고 하여튼 이쪽까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게 됐는지 교과서 읽어보시고 질문 언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볼 수 있겠죠? 자, 안녕.